네, 매주 화요일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이슈에 대한 민심과 여론추이 훑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환 한겨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도 말했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네요.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리얼미터 한국갤럽 2주 연속 긍정평가가 하락세입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이번 주 조사에서는 60%를 넘었어요. 부정평가가 60.1이 됐고 지난주에 이제 58.4%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이제 계속 어쨌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긍정평가도 38.6에서 36.5로 이번 주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정치 고관여층을 제외하면 늘 이 정도 수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보여져요. 왜냐하면 58에서 한 60 사이에서 계속 이제 횡보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선거를 2주 앞두고 그렇죠. 예, 대략적으로 1% 이상, 한 1.6% 정도 부정평가가 높아졌다는 건 지금 선거 구도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요거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습니다. 5주 전에 54.8이었다가 지금 60.1로 부정평가가 완만하게 상승을 했네요. 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요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민의힘 경선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도 경선 기간 동안은 일종의 컨벤션 효과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하는 양상, 지역구별로 모든 후보들이 다 여론조사 동료 문자 전화를 하고 있었죠. 두 번째는 의대 정원 확대. 예. 한국갤럽이 긍정평가 이유 항상 물어보는데, 의대 정원 확대 이유가 3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한 3, 4주 갔던 거죠. 근데 지난주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평가 이후로도 4위에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환자들만 이제 고통받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제 전공의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까지 그렇죠. 강한 정부의 지금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대 정원 확대 문제도 긍정평가 요인에서 부정평가 요인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또 국민의힘이 비례 공천 놓고 이제 충돌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지난주에 결정적으로 이제 부정적인 평가 그 이유는 대파.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대파. 예. 대파. 예. 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해서 한국갤럽 부정평가 이후 1위가 민생, 경제 이런 부분이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네. 예. 그래서 20%를 넘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종섭, 황상무 이런 논란보다는 대파 논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우리가 프레임 이론 이야기를 할 때도 민생이나 물가를 이야기를 안 하고 싶으면 다른 주제로만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마치 이제 쇼를 하는 것처럼 875원이면 합리적이네. 거기 뛰어들어 버렸죠. 그냥 프레임. 거기에 그 프레임에 뛰어들어 버려가지고 네.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코끼리를 생각하게 돼 네, 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악수를 한 거지. 예. 그 현장에서도 그런 얘기들 나오는데, 이제 명함을 돌리러 시장에 가기가 좀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국민의 예. 후보들이 수도권에서 하는 그 관계자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죠. 왜냐하면 물가라는 건 그치. 언제나 고물가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거가 이슈로 부각되지 않으면 직접적인 책임론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늘 어려웠고 서민들의 삶은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대통령이 대파를 들면서 이게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둘러싼 여러 가지 부가적인 이슈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저께는 이제 이수정 같은 경우는 그거 한 뿌리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그런 얘기가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 진짜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바이든 날리면 이야기 같은 이야기야. 그렇죠,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런 예. 상황들이 되면서 이게 이제 수습하기 좀 어려운, 그리고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미 이제 사과가 너무 비싸다, 역대 이렇게 사과가 비싼 적이 없었다라는 보도가 한 달 전쯤에 언론들이 집중적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정부 실정론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어지진 않았는데, 사실 이제 이게 하나의 어떤 그 패키지 효과가 지금 되어 버렸죠. 그렇군요. 이게 이종섭이나 황상무, 그리고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의대 그 정원 문제 관련해 가지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뭔가 장기화되면서 이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타협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예측된 시나리오 아닌가, 그런 또 판단도 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또 부작용이 될 것도 같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 과거 네. 정부랑은 좀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의료계하고 강대강으로 붙어서 이길 줄 알았죠. 근데 그렇죠. 이기지 못하고 계속 환자들만 피해가 지금 계속 생기는 이런 상황이 그렇죠. 되다 보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도 전임 대통령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지금은 약간 흐지부지 되는 뭐 이런 상황까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예. 사실 대통령이나 정부는 조정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어떤 그렇죠. 갈등이 있으면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예. 지금은 조정 능력도 그렇게 돋보이지도 않고 또 강하게 나가는 거에 대한 환호 뭐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주춤하고 다시 되돌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강한 보수층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계층이 한 20% 25% 되는데 예. 지금 집토끼층에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 거기다가 이제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 물가 문제를 이제 건드리다 보니까 이제 지지율이 리얼미터는 4주 연속 빠진 겁니다. 갤럽은 2주 연속 그렇군요. 빠졌는데 네. 예. 또 부정평가가 60% 넘는다는 거는 회고적 투표를 이제 하게 되는 그 총선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당에 불리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대통령 지지율이 40% 넘으면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예. 근데 지금 30%대 중반으로 지금 떨어졌단 말이죠. 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거의 민선 8기를 거치면서 다 패했습니다. 여당이. 아, 그렇군요. 총선은 좀 다른데 그래서 예. 여당이 그래서 조금 이제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그것도 40% 정도면 괜찮은데 30%대 중반 그리고 부정평가 60% 넘는다. 그리고 실제 대통령 부정평가가 이제 잘못하는 편, 매우 잘못한다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매우 잘못한다가 이 60% 중에 거의 다수예요. 한 50%가 매우 잘못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평가는 한 반반 됩니다. 매우 예. 잘한다와 잘하는 편이. 근데 부정평가는 이 60% 중에 거의 대부분 50%가 매우 잘못한다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의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다. 지금 투표장에 지금 나가겠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게 사실 진보층이거든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뭐 물가 문제, 또 의료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이 지금 분노의 투표할 가능성이 있어서 여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걸 근데 사례수가 이렇게 적은데 샘플 사례수가 적은데 TK 지역, 뭐 PK 지역, 충청 지역 이렇게 동시에 다 낮게 나온다. 이거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어쨌든 추세가 중요한 것 같고요. 예. 지금 한 이번 선거를 보면 6주 전, 4주 전, 그리고 최근 2주가 완전히 다른 선거처럼 보일 정도로 추세 역전이 굉장히 심한데 지금 추세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고 보여주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 6주를 관통하는 것 중에서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가장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의대 정원인데 의대 정원 확대 문제인데 그렇죠. 이 문제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변화하고 결국엔 있어요. 예.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비판해 왔냐면 의대 정원 확대를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결국 선거를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희석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정부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신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예전부터 공약화했던 거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타협이 없다. 물러서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버텨왔던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초반에는 여론의 흐름이 이게 거의 뭐 70% 이상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탄력을 받았었는데 이게 결국 뒤로 오면서 정부가 그렇게 강한 입장을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오히려 외통수에 빠지면서 지금 의사들과 대화 테이블에 한 번 앉기도 전에 내년도 정원수를 발표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후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대화 테이블에 앉는다고 하지만 앉으려고 한다고 하지만 의사들은 2,000명이 지금 안 된다라는 거고 구체적으로 특정 대학교에서는 디테일적으로 이게 왜 안 되는지가 이미 다 이제 뭐 그 논파가 된 상태 그걸 봐봤잖아요. 네,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에서 정부가 지금 빠져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게 지금 이 부정평가에도 결국엔 이 정부의 실력으로 이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맞는 것이냐 이런 여론이 결국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고하게 형성되어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이런 것들에 오히려 보택 효과가 나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정당 지지도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민주당, 국민의힘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3월 3주차 주간 집계 42.8 민주당 그리고 37.1이 이래네요.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네,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 예. 어떻습니까? 지금 대체로 국민의힘은 리얼미터뿐만 아니라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3주 연속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당 컨벤션 효과가 이제 끝난 거죠. 총선이
그렇군요. 끝나면서 예. 실제 공천에서 탈락하신 분들이 꽤 많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예. 이제 제가 지난번 한 일간지하고 의석 예측을 일단 민주당은 145석, 국민의힘은 135석에서 출발해야 된다. 예. 여당 심판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걸 보고 연락이 이제 온 국민의힘 의원이 있어서 공천에서 탈락한 분. 아, 그래요. 근데 실제 시장을 가보면 예. 소상공인들의 이 불만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뭐 한강벨트 뭐 이런 데 가봐도 실제 폐색이 짙다. 아, 객관적으로 그래요? 이제 보는 거죠. 그분은 공천에 탈락했으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135석도 쉽지 않습니다. 102.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 그렇고 실제 국민의힘이 뭐 지금 수도권 이제 예측을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서울도 지금 10석에서 많아야 15석,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130석 넘기기는 좀 어렵다고 자체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아무튼 경선이 끝나면서 일종의 그 버즈라고 하잖아요. 떨어진 분들이나 아니면 아예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뒤에서 엄청난 또 비판들을 많이 하는데 예. 이게 입소문이 많이 퍼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도 내가 요번에 좀 투표를 해야 되겠다. 어떤 투표 의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약화됐어요. 지난 4년 총선 때 막바지 차명진 전 의원의 이 막말 파문 때문에 이제 주변 미터입니다. 저희 이제 장인어른이 이 부천 역곡 그 당시 차명진 의원을 원래 지지를 했던 분이에요. 보수 그래요? 성향을 갖고 있는 예. 충청도 어르신인데 예. 이제 지났으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재밌다. 처음으로 투표를 안 하셨어요. 처음으로. 그때 이제 김상희 후보하고 그렇게 되는 했는데 거군요. 왜냐면 당에서 공천을 줬다, 또 네. 취소했다가 또 가처분 신청해가지고 차명진 의원은 결국에는 국민의힘 당시에 미래통합당이었나요? 후보로 네. 결국 투표용지 인쇄도 나갔어요. 그 투표를 하긴 했죠. 근데 네. 당에서 공천을 줬다, 뺏었다. 요번에 세종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예 공천 취소를 해서 투표용지 이제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불러서 근데 차명진은 끝까지 완주했어요. 근데 당에서는 또 공천을 안 주겠다고 취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 장인어른 주변 미터지만 투표를 안 나갔거든요. 예. 지금 그런 현상이 주변 미터. 네,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예. 공천 탈락한 분들이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으로 바뀌면서 이게 개혁신당 후보들만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탈락한 분들 정권 이제 임기 뭐 단임제 정권에서 임기 중간에 있는 선거에서의 투표의 근거는 예. 내가 지지하는 정당에서만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말하자면 내가 투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 요소들이 서울 수도권에서 정부 여당의 악재로 쌓여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썩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뭐 대판단에 875원이라고? 이 물정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런 정서가 결국엔 투표장으로 사람을 나오게 하느냐 안 나오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회고적 성격의 투표, 심판적 성격의 투표가 되는 건데 사실 민주당 공천 파문이 한참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민생을 얘기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졌는데 실제 이제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그 껍질이 벗겨지면서 발생하는 측면의 효과가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전까지 민주당이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 공천 파동 뭐 이게 사당하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언론을 장식하고 있을 때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근거가 좀 약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쪽이 샤이했어. 네, 그렇죠.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을 하고 이게 정권 심판의 구도가 다시 강화되면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한 모습에 대해서 나의 판단과 평가가 있으니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정서가 높아지면서 지금은 자신감이 좀 있어졌어.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 수도권이 그 단기간에 저도 뭐 선거가 늘 요동친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한 번 잡힌 구도에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선거 지금 거의 2주 단위로 끊어지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무당층 비율은 응답자들이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게 크게 줄지가 않는데 선거 막판까지 이렇게 되는 건가요? 무당층이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줄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은 한 20% 안팎 되는데 자동응답 방식은 지금 한 5% 안팎 많이 줄어들었고요. 줄었네요. 그러니까 예측 조사할 때는 이제 무당층 뭐 부동층을 이제 제외하고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줄어들어서 실제 정당 비례 득표율 그냥 계산하기 편할 정도로 떨어진 거고 다만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예. 10% 이상 나오는 결과들도 있죠. 예. 그냥 면접원한테 직접 자기 지정당 얘기하기 좀 샤이한 분들은 그러네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한 10% 안팎 되는데 이 정도면 선거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상당히 줄어든 겁니다. 이게 D-6 뭐 이쯤에는 한 3%, 막 2%까지 줄어드는데 예. 아무튼 거의 다 이제 표심은 결정을 했거나 결정을 했어도 얘기 안 하는 분들이 지금 이제 선거 막바지에 가서 나도 이제 표심을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그 몇 등 할까요? 지금 예측하기는 힘든데 3자 구도에서 이준석 대표가 유의미하려면 확고한 2위를 점해야 되는데 지금 예. 그 포지션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예. 여론조사상으로 2위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1강 2중 체제로 여론조사 결과가 드러나면서 예. 사실 존재감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웠고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기를 가면서 무슨 반도체 벨트, 경기 남부 벨트, 젊은 유권자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이준석 대표가 여기 왜 나온 거지가 잘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는 젊은 세대를 자기를 지지하는 단일층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않죠.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준석이 여기 왜 나온 거야가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TK를 갔다던가 노원을 갔으면 자기가 출마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명분이 있죠.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그 부분에서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개혁신당이나 제3지대 같은 경우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유권자들에게 대안이라고 인식되지 않고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안이라고 우리가 대안이다라는 걸 인식시키는데 실패한 거고 그 실패한 이유는 콘텐츠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쪽도 싫고 이쪽도 싫은 사람 우리한테 모여주세요라는 캠페인 말고는 지금 뭐 하는 게 가셔야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 그 부분에서 지금 구도도 정권 심판이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히 좀 그 존재를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강벨트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강벨트 같은 경우는 여권이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좀 자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 막상 까고 보니까 여론조사 뭐 국힘 네. 완전히 우세다는 0이네요. 맞습니다. 예. 뭐 동작을 같은 경우부터 설명을 드리면 나경원, 유삼영 원래 나경원 후보가 많이 앞섰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지난 김기현 대표 뽑힐 때 전당대회 때 나경원 의원이 윤석열 친윤계로부터 사실 모욕감을 받을 정도로 그랬죠. 굉장히 어려웠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동정표가 좀 있었습니다. 언더독 효과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다가 유삼영 후보가 사실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동작을 주민들은 이분이 누구지? 여론조사 해보면 일단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유삼영? 누구더라? 근데 이제 TV에 여론조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얼굴 보게 되면 이분이구나 라고 해서 인지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 지역이 사실 지난 4년 전 총선 때는 당시 이수진 민주당 후보가 52% 득표했던 그리고 나경원 후보는 45%, 7%포인트 이수진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예. 적지 않게 이긴 거죠. 7%포인트면. 예. 그래서 나경원 후보는 당시에 얻었던 45%를 거의 지금 여론조사에서 받아오고 있습니다. 복구를 했고요. 네. 그런데 유삼영 후보는 이수진 후보가 얻었던 52%에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유삼영 후보 캠프 입장에서는 이제는 역전도 가능하겠다. 예. 이런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 전에 정도로. 뭐 총선, 대선 지형을 보면 그렇습니다. 동작을이 그렇고 나머지 뭐 중구, 성동, 갑, 영등포, 갑, 마포 다 민주당 사실 강세 지역입니다. 애초에 한강벨트라고 해서 보수 언론이 너무 기대감을 갖게 한 거. 그런 측면이 문제라고 오히려 예. 좀 기대수를 낮추고 겸허한 자세로 갔어야 되는데 뭐 일부 문어라고 이제 표현되는 예측하는 분들이 국민의힘 180석, 170석 뭐 이래 놓으니까 보수 언론도 약간 이런 표현 써도 되는데 부안해동한 것이 아닌가. 애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기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라도 한 120석, 130석 그 선에서 시작을 했었어야 돼요. 한강벨트도 어렵다. 우리 도와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어야 되는데 마치 이길 것처럼. 그 중성동갑은 엄청 차이가 나네. 지난 대선의 이제 수치를 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해볼 만하게 바뀌었다 봤지 이런 판단들도 좀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한 4주 전, 6주 전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죠. 분위기도 해볼 만한 분위기였는데 이 개별 지역구를 다 뜯어보면 사실 이게 국민의힘 출마하신 분들의 설득력이 좀
뭐 평가하기 나름이겠지만 굉장히 그렇지. 약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용주 명등포갑의 김용준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이 지역에서 민주당으로 4선을 했는데 탈당하고 탈당하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예. 탈당하고 나니까 그 방에서 그러니까 의원실에서 일했던 보좌관들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고 말할 정도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 거고 예. 마포울 같은 경우도 누가 출마하냐 뭐 하는데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위원장이 꼽은 전략적 요충지 아닙니까? 본인이 예. 주장했던 운동권 심판론을 이제 하는 지역구인데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운동권 심판론이 그래서 뭐야? 그렇지. 함은경 후보의 전력도 운동권인데 그렇죠. 그럼 전향한 사람 뭐 이런 구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굉장히 낡은 구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말씀하신 대로 벨트와 전략을 해서 뭔가 이거를 선거 전체를 끌고 가는 캠페인으로 삼으려고 했다면 그거에 맞는 인물들이 공천이 됐어야 되는데 사고였어. 예, 예. 대개 지역구들을 보면 사실 그런 면들이 안 보인다. 이런 게 지금 좀 고전의 한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마포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사무실이 그쪽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좀 관심이 있는데. 농내 의원이 네. 했던 지역구. 네. 네, 거기도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공천받은 민주당 후보가 총경 출신의 그분이죠. 예, 예. 이지은? 그쪽 예. 그쪽 이지은 그쪽 총경. 지역을 네. 또 너무 잘 아는 후보고 네. 민주당 후보로서 처음에는 이제 인지도가 낮았지만 점점 인지도도 올라가다 보니까 이쪽도 민주당이 강세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마포를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 차라리 김성동 그 당협위원장 있었잖아요. 아. 김경률 그렇죠, 그렇죠. 비대위원 때문에 화가 났던. 그렇죠. 그래서 물러났던. 근데 차라리 그때 김성동 후보는 37% 득표를 했는데 맞아. 지금 한국영 후보는 30%밖에 지지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저 강서의 이제 김성태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어. 그러니까 뭔가 바꿔보겠다고 해서 바꿨는데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히려 경쟁력 약한 인지도 낮은 분들이 오게 되면서 지역구 주민들은 그러네. 뭐지? 차라리 우리를 잘 아는 이쪽 전문가가 좀 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 김영호 국회의장이 이제 공천을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해가지고 결국에는 다 실패했거든요. 지금 그런 지역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포는 김성동 후보를 차라리 당협위원장을 공천했으면 차라리 지금보다 낫다. 근데 워낙 마포을, 영등포, 갑, 이 당시에 민주당 후보들이 55% 안팎 득표했던 그러니까 예. 김영주 부의장도 사실 민주당 후보로 56% 득표했어요. 여기 예. 민주당이 진짜 강세 지역입니다. 음. 그러니까 김영주 후보가 지금 32%밖에 못 받고 있는데 그래도 4선 의원이고 이제 인지도가 좀 있으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베이스가 기본적으로 한 25%, 30%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 지지층은 거의 안 넘어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네요. 예. 그리고 예. 이제 최현일 후보한테 지지를 보내고 있고 더군다나 허은하 후보가 지금 화성에 이제 이준석 대표처럼 한 영등포 갑이죠. 네네. 허은하. 예, 이 보수 진영의 어떻게 보면 분열을 이제 갖고 오게 된 지역이고 단일화 가능성은 또 거의 없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최현일 후보, 영등포 갑은 민주당의 최현일 후보가 지금 승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아까 뭐 서울도 열석이 어렵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종합을 해보면 지난 총선 때 서울 경기에서 7, 80밖에 못 얻었잖아요. 예, 예. 국민의힘이. 서울이 8석을 얻었죠. 그렇죠. 48개 중에 8개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쪽이 지금 7개, 60 7개인가 얻었을 거예요. 네네. 제 기억으로 인천도 거의 뭐 5자리 미만이었던 것 같고.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야 180석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서울 수도권이 10석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네. 국민의힘은 110개나 120개 정도는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되면? 식으로 여론조사가 지금 예. 발표되는 것들을 세매 보면은 예, 100개에서 110개 사이예요. 좋게 봤을 때. 그렇지. 예, 거기다가 예. 이제 비례대표 비례대표. 합치면 한 120여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2016년 예. 새누리당이 152, 민주당이 127을 얻었는데 그 이제 싹 바뀌어갖고 예. 지금 국민의힘이 한 120여석 얻을 수 있는 여론 지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4년 전에 유시민 전 장관이 180석 얘기했다가 이제 입단속해라 그러다가 실제 180석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계산해 보면 지금 170, 80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 그래 지표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200석이 나올 그렇죠, 수도 있는 그렇지. 거고. 예.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150석 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이미 예. 남은 기간 동안에 뭐 민주당이 엄청난 큰 실수를 하거나 근데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부자 몸조심하듯
조심하잖아요. 공천도 웬만하면 다 취소를 시켜버리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국민의힘은 120여 석 이 네.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저는 뭐 큰 상황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건 아니지만 저거보다는 조금 더 국민의힘이 많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관건은 투표율입니다, 사실. 투표율이지. 네, 투표율이 그렇죠. 관건입니다. 역시.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위기 국면이다. 100석도 못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상당한 이제 보수층의 결집이 이루어질 거고 그 보수층의 결집이라는 건 세대 투표 형상으로 보면 결국엔 6070 세대의 이제 투표율이 관건이고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세대론적으로 보면 4050 세대가 그렇지. 이제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요 대결에서 결국엔 20대, 30대의 표심이 어떻게 가를 거냐.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이준석 그렇죠. 대표가 성공했던 캠페인이 이른바 그 세대 포이론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젊은 층의 투표율이 얼마나 나올 거냐, 젊은 층의 투표가 어디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그 6070이 얼마나 더 결집해서 투표를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막판에는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경계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범민주 진영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이거는 분명히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예.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조국 혁신당에 대한 2030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조국 혁신당이 2030의 투표까지 견인해 오는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이다가 지금까지의 수치라고 보면 결국엔 본인들이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해 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제로 남은 2주 동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대 구성을 보면 말이죠. 4050, 30까지는 아니고 4060 정도가 인구수가 가장 많은 많죠. 집단이란 말이죠. 네네. 그리고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지난번 총선에서도 한 80%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투표율이 80%면 네. 더 이상 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요. 그 세대 그렇죠? 같은 경우. 그 세대는 거의 이제 투표를 나오실 수 있는 분들, 거동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이제 다 거의 나오시는 다. 거고요. 그러면 4060에서 만약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범야권 지지층에서 75% 이상을 한다면 네. 워낙 그쪽의 세대 구성이 촘촘하기 때문에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예상 외에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투표율에 따라서. 그렇죠. 예. 그 60대도 이제 과거와 달리 60대도 가령 조국 혁신당 지지세도 높고요. 맞아요. 좀, 예. 이제 386 세대가 이제 60대가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60대도 어느 정도 이제 중립적인 혹은 가끔은 진보적인 색채를 드러내기도 하고요. 40, 50대는 이제 진보 색채가 명확하고 그렇죠. 2030 세대도 개혁신당 효과 때문에 국민의힘에 온전히 다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본 베이스는 한 160, 70석 정도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민심에서 제일 4060 세대 민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부동산, 물가, 교육 문제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네. 사실 선거 기간에 캠페인이라는 정치 쟁점화가 되는 일은 거의 많이 없지만 사실 부동산은 좀 되죠. 그래서 지난번 대선에 가른 게 결국엔 이념 문제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문제다라는 맞아요. 지적을 하는 예. 그 전문가들이 이제 투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러면 결국엔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물가 문제. 근데 물가 문제는 2주 안에 극복이나 돌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니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3월 달도 또 올랐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3.2%야. 다만 윤석열 정부 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실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좀 관리가 됐다는 측면 네. 요거에 좀 기대를 그게 이제 사람들마다 또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무주택자는 또 싫어하죠. 다르기 때문에 관리가 됐다는 걸 또 사실 싫어하지. 서울 예. 수도권의 선거는 이 물가 문제가 가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부산도 판세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진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금 이게 KBS하고 국제신문이 조사를 함께 한 것 같은데 부산 4구 갑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50, 국민의힘 이성건 39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상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배재정이 43, 김대식이 39. 이거는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재수 북구갑이 53, 서병수가 36. 이거는 오차범위 바뀝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갑. 이게 충격적인데. 홍순헌이 43. 그리고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윤석열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는 주진우가 39. 오차범위 내긴 한데, 그리고 해운대구 갑이 그게 고층 빌딩 아파트들이 밀집된 지역 아니에요? 맞습니다.
부산의 부산의 강남이죠. 네. 여기가.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두관도 엄청 앞서 있고요. 양산을에.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의 경우에는 예. 지금 샤이 표심이 오히려 국민의힘에 좀 있을 수 있다. 홍순원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해운대 구청장 출신이고, 구청장 출신이네요. 네, 인지도가 워낙 높은 분이 거기에서. 네네. 근데 예. 주진우 후보는 아직은 알려진 후보가 사실 아닙니다. 우리 정치 고관여층은 다 알지만, 그렇지. 국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부산에 이제 아무튼 강남 같은 곳이기 때문에 저는 샤이 표심이 있다. 왜냐하면 두 후보 합치면은 한 82%밖에 안 되잖아요. 아직 부동층이 10몇 프로가 남아있다는, 15% 이상 남아있다는 그러네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민주당에서는 좀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보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부산에서 민주당이 한 현재 지표대로라면 한 4-5석 정도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경남에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 지금 지표가 전체 16개 중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이제 한 2개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김해율도 저는 제가 봤을 때 조혜진, 예. 김정호 뭐 이런 대결 구도인데 이쪽도 민주당이 좀 강세이고요. 김두관 후보도 양산을 지금 이제, 예. 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2석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뭐. 그러니까 PK가 어떻게 보면 영남권에 이제 민주당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TK는 사실 어렵지만 PK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 여론 지표상으로는 지난 총선보다 나쁘진 않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조심해야 어려운, 된다. 예, 예.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게 부산 남구 같은 경우 박수영은 현역 아닙니까? 현역이죠. 여도 연구위원장을 현역인데 했었고. 네. 현역인데 42% 나왔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지호가 44%. 이것도 오차범위 내에 있긴 합니다만은 네. 박수영은 현역인데도 42가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여기 샤이 표심이 지금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전화 면접 조사로 지금 한 것 같은데, 예.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최근 한 2-3주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서 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샤이 표심이 부산 경남 아까 이제 대통령 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정평가가 여기도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조사기관에 따라서 긍정평가가 높은 지역들이 아직 있어요. 갤럽은 이제 지난주에 부정평가가 높아졌는데, 근데 PK는 부정평가가 높아진 지가 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샤이 표심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샤이 표심이 국민의힘에 좀 더 있기 때문에 오차 범인의 접전은 여기는 민주당도 더 분전을 해야 된다. 선전을 해야 된다. 저도 뭐 엑스포도 안 됐잖아요. 네, 비싼 생각인데, 그러니까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은 상태에서 지금 국민의힘 후보 특징들을 보면 다 낙하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러네. 다 이제 꽂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후보들은 반대로 지역에서 활동을 좀 오래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사실 이제 그 계열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아낼 수 없는 지역이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높은 상태에서 여기 누가 와도 된다는 거야, 이런 심리가 지역에 이제 말하자면 작동을 하는 예. 결과를 좀 나타난 게 아닌가 싶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대구를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부산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뭐 대구 경북까지는 아니겠지만 부산 부울경은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강벨트가 문제가 아니라 예. 낙동강벨트가 문제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렇죠. 낙동강벨트에서 뭐 최대 11석을 한 적이 있고, 민주당 계열이.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7석인가 그랬는데, 사실 이제 이 정도가 나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 전체 판세를 보면 참패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근데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뭐 한 그런 정도의 기대를 민주당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지역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년 전에 김용호 국회의장이 공천을 사실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감에 의해서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예를 들면 이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북부갑도 서병수 전 시장, 서병수 의원, 여기 이제 36%밖에 득표를 못하는 이유가 예. 이 광진을의 고민정 오세훈 대결 구도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고민정 후보한테 오세훈 전 시장이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오세훈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역구에서는 뭐 돌려막기, 갑자기 낙하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군요. 우리 지역구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려? 투표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병수 시장을 부산에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갑자기 내려보내는 거
지역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시는 같은 경우도 고전을 하는 이유가 그러네. 광진을 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상 같은 경우도 저는 네. 굉장히 좀 주목해봐야 되는 선거구라고 보는 게 이제 장제원 의원 선거구였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그리고 장제원 의원과도 가깝다고 하는 분이 공천이 됐는데 지금 배재정 의원 거기서 계속 낙선하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던 지역구거든요. 예, 근데 맞아요. 사실 여기서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가 이 부산 전체 민심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좀 드러내는 선거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배재정도 한 3번 정도 낙선했나요? 2번 낙선했어요. 네, 두세 번 했죠. 예. 예. 그래서 약간 좀 그렇죠. 동력도 있죠. 예, 부산 분들은 좀 불쌍하게 생각하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이 출근길 있죠. 예. 출근길 인사하는 걸 제가 SNS에 올린 걸 봤는데 네. 비가 오나 뭐가 오나 아예 그렇지. 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접근하는 태도가 그렇죠.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 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부산 지역 이 국민의힘 그 후보자들을 보면 좀 오만해 보이거든요, 정권이. 그러니까 뭐 대통령과의 친소 관계, 낙하산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어떻게 반영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식은 이퀄 장제원, 네. 이퀄 그러네요. 윤석열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 아까 말씀드린 부산 경남에서의 이제 정권 심판 정서가 좀 높아졌고 예. 부정평가 높다 보니까 차라리 김대식 후보가 아니라 다른 후보였다면 국민의힘에서 좀 해볼만 했을 텐데 장제원 의원이 빠진 대신에 김대식 전 의원이 왔다? 이거는 결국 장제원과 배재정의 싸움으로 보기 때문에 아마 배재정 후보가 이번엔 좀 할 만한 선거가 아닌가. 비례정당 지지율 지금 나온 걸로 봤을 때는 28개에서 한 30석까지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가져갈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예, 드는데요. 그냥 현재 지지율 지표만 보면 두 정당이 한 25개 정도는 충분히 이제 확보를 한 것 25개까지는 같다. 충분히. 예.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 미래가 한 15석에서 한 17석 안팎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나머지는 이제 개혁신당. 개혁신당, 뭐 새로운 미래, 예. 녹색정의당 뭐 예. 등등이 이제 또 한 두 석 안팎씩 한두 석씩. 한두 석씩 가져갈 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음. 자유통일당이 이제 정광훈 목사의 정당이잖아요. 예. 여기가 그 전주에는 4%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YTN하고 정광훈 목사 이 자유통일당 간에 엄청난 지금 뭐 법적 있어요? 소송이 어제 YTN에서 종일 나왔습니다. 공천 아, 헌금 그래요? 문제가 네, 불러. 공천헌금 그걸 다 공천 신청했던 분이 녹취를 해가지고 정광훈 목사 육성이 계속 지금 YTN에 나오고 있어요. 공천 헌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로 좀 빠졌는데 여기에 자유통일당 비례 1번이 누구냐면 황보승이 네, 의원이고. 의원이고요. 2번은 이제 석동원 네. 변호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이미지가 겹치네. 황보승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공천 근데 황보승이 예. 의원을 기대할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석 예.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러니까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한석 내지 두 석.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가 이제 2번인데 거기 잘하면 받을 수 있는 개혁신당 같은 경우는. 근데 자유통일당은 좀 좋다가 최근에 YTN과의 법적 소송까지 가는 지금 공천 문제 때문에 조금 지지율이 좀 빠진. 녹색정의당은 몇 개나 가져갈 것 같습니다. 현재 3%니까 뭐 예. 한석 내지 두 석 정도. 한 석 내지 두 두 석 석. 정도. 그럼 녹색정의당은 원래 6석이었죠. 5석이었죠. 5석이었습니까? 네, 5석이었나? 네, 5석이었어요. 5석. 그러니까 네. 심상정까지 합해서 6석이었네. 그러면은 거의 당이 이번에 녹색정의당도 거의 심판을 받는 수준. 네, 결과가 나올 수 되겠군요. 있고 네. 예. 재밌는 게 이제 개혁신당이죠. 민주당이 세종의 공천을 취소하면서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한석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는데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준연동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혁신당의 지지율 정도가 나오면 비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죠. 예. 김종민. 새로운 미래. 예. 죄송합니다. 새로운 새로운 미래. 미래.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한석을 가져가면? 네, 지역구에서 한석을 가져가면 지지율이 이게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례도 오히려 오히려 못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상황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역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 같은 경우?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네, 지금. 제가 민주당의 공천을 취소했기 때문에 양자 구도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네. 김종민 의원이 어저께부터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톤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율을 가져와야 본인이 당선되는 구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도 국민의힘 찍을 바에는 그래서 김종민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세종갑에서는 예.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고민스러운데 예. 아무튼 정서는 그렇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도 아마 그런 표현을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김종민 의원 뽑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정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김종민 의원은 굉장히 럭키한 거죠. 그러네. 참고로 예. 제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인터넷상에 그 밈이 돌았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가 뭐 배지를 주었다 이런 표현을 누가 했었는데, 그걸 할만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야말로 배지를 주는 게 그렇네. 아니냐 이런 예.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대, 20대 관련해서는 투표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그거가 늘 엇갈리고 뭐 음. 하는데 저는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최근에 저희 이제 한겨레에서 20대 초반이 포함된 집단과 심층 인터뷰를 하는 정치 관련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예. 제 입장에서는 놀랐던 게 민주주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대들이. 그러니까 아, 지금 그래요? 국면에서 이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를 키워드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이들이 10대 때 촛불을 들었었고 어쨌든 지금 20대가 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맞는 대통령이 이들 사이에 이제 SNS에서는 입틀막 정권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들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부분에서의 어떤 투표율이 반영이 될 거냐 요거를 지켜보는 게 하나인 것 같고 예. 그 이전에는 이 20대 표심을 이준석 대표가 몰고 다니는 것처럼 이제 언론이 표상을 해왔는데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구도가 아니라는 게 이번 총선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20대 표가 어떻게 흩어질 거냐 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관건으로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국 갤럽 조사에서 20대에서 부동층이 37% 나오고 그러네요. 비례대표 정당 이제 예. 지지율에서요. 네. 조국혁신당이 좀 낮게 나왔는데 실제 리얼미터에서는 자동답 방식이니까 비밀 투표 방식이잖아요. 20대가 30대랑 똑같이 조국혁신당이 22%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갤럽 조사에서의 이 부동층은 샤이 조국혁신당, 샤이 민주당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20대 계층이 폰포비아 세대이기 때문에 맞아요. 표현을 잘 안 해요. 하죠. 예. 전화 받기도 싫어요. 예, 전화도 예. 잘 안 받고 다 문자로 하고 맞아요. 예. 비밀 투표가 아니면 잘 응답을 안 하는데 예. 실제 ARE 조사에서는 20대가 원래는 정권 초기만 해도 굉장히 보수화돼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근데 지금은 20대들도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에 관심이 생기고 좀 화가 나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왜냐하면 다 경제가 지금 IMF 때보다 더 어려운 걸 그렇지. 본인들도 체감하니까 뭐 사 먹으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특히 그러니까 청년 실업률은 아주 심각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 김영삼 대통령 때 이제 IMF 때문에 정권이 교체됐던 것처럼 이 물가 민생 문제는 어떻게 뭐 중도 이 보수 아까 조국 전 장관 얘기했던 좌파 우파를 떠나서 대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문제. 20대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김한 한겨레 기자였습니다. 김종대 레이더 코너입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호주 노동당 상원 의원이 현지 교민들 집회에 참석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한국이 이종섭 대사를 보낸 이번 결정은 호주뿐만 아니라 네. 호주 한인 사회에도 무례한 것이다. 호주뿐만 아니라 호주 상원 의원인데 본국의 정부를 직접 이야기를 했군요. 네. 게다가 노동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더라고요. 사실상 더 나은 사람 보내라 이런 말도 있어요. 더 나은 사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렇지. 그건 호주와 한국뿐만. 근데 노동당 정부가 이제 작년인가 집권했죠. 예. 그래서 과거에 보수당 정부의 정책을 이제 많이 전환해서 중국에도 다시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죠. 예, 또 이 인권, 평화 이런 진보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부가 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사태 초기부터 계속 얘기한 게 호주 사회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거다. 가만 두고 보지를 않는구나. 예, 거기는 노조도 세고 그렇죠. 또 인권단체, 시민단체 이런 어떤 그 자유주의 가치가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네요. 우리보다 나아요. 예, 그래가지고 예. 아마 분명히 이거 예. 정부보다는 아마 여론이나 정치권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예. 예, 그래서 이 우리 교민들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마이크를 잡은 거거든요. 예. 예, 이렇게 교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이종섭 대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출금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지금 예.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예. 제가 이걸 왜 언론에서 안 쓰나 모르겠는데 21일 날 귀국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공항에서 짐도 안 풀고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습니까? 국방부. 자,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뭐 방산 회의하러 저 신원식 국방장관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외교부 소속 아니에요? 대사는? 외교부 소속인데 방산 협의한다고. 방산 협의한다고 갔어. 그 다음날 예. 외교부도 갔다는 거예요. 예. 지금 매일 돌고 있는데 첫 번째로
공항에서 짐도 안 푸른 상태에서 신원식 국방장관을 찾아갔다는 뜻은 이미 귀국 전에 일정을 조율하고 왔다는 얘기요. 그러네요. 거기를 가면 안 됩니다. 그것도 저기 피의자가. 6명 공관장들이 다 간 것도 아니고 혼자 네. 간 거예요. 개별 면담을 한다고 왔어요. 그러면은 비공개예요. 피의자가 범행 현장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 얘기요. 아니 지금 저기 뭐냐면은 이게 국방부의 신원식 장관이 있고 예. 그 밑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있죠. 예. 이 사람이 누구 넣으라 빼라 이첩하라 마라 가장 노골적인 그 외압을 넣은 당사자죠. 예. 지금 자리에 있어요.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있죠. 유재은이 아직 법무관리관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출국 금지자죠. 어. 그다음에 국방부 조사본부 있습니다. 여기는 최상병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그 사건을 이첩받아서 8명을 2명으로 피의자를 확 줄이는 데가 여기 아닙니까? 예. 그거 다 국방장관 지휘를 받고 있어요. 거길 가가지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공수처 그 소환을 한 해 만에 이렇게 앞두고 누구 협조가 제일 필요하겠습니까? 국방부죠. 증거랄지 서류랄지 말 증언이랄지 이런 것들은 현직들이 진짜 필요한 말 맞추러 갔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리고 그날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거네요. 찾아가는 그날 뭐가 그렇게 급해서 찾아갔느냐? 예. 그날이 박정원 대령 3차 공판이 용산에서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증언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상한 그날 증언 어떤 건? 해병대 이윤세 정문공보실장이 공판에 출석해서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 당시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예. 박정훈 대령이 경북경찰청에 이첩을 이첩했다. 했다. 이게 공소 사실인데 예. 그거 아니다. 아니고 예. 해병대 사령관은 장관이 지시해서 전달만 한 사람이지 박 대령한테 직접 지시한 사람이 아니다. 이 지시한 시작은 이종석 국방장관이라고 국방장관이다. 탁 찍어서. 그래서 그날 웃기는 장면이 나온 게 용산에서는 그 공판이 열리고 있고 예. 옆에 장관실에서는 이종섭 대사가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틀어막을 게 많아요. 이게 지금 증언도 그러고 틀어막을 게 현지 군 법원은 어디 소속이에요? 저기 군사법원이 있는데 예. 군사법원의 주요 인사나 감독은 국방부 장관이 맡고 있습니다. 야, 이거 심각하네. 예. 그러면은 예. 난 이걸 왜 언론에 안 쓰냐고. 여기서 그 증언이 나오는 하루에 다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문제 귀국한 그날 예. 그 벌어진 일인데 지금 오늘 경향신문에 단독 기사가 또 나왔어요. 뭐라고요? 국방부 조사본부 증언. 예. 여기에 군 검찰에 진술한 내용이 오늘 아침 조간에 나왔는데 예. 이렇게 장관한테 사망 사건 보고하고 이런 건 처음 있는 일이다. 원래 간략 보고라고 사건 속보라는 게 있어요. 야전에서 군사 경찰이. 예. 그럼 조사본부에서 그 속보를 취합해서 예. 한두 장짜리 보고서 올리고 만다. 예. 장관이 뭐 결재를 한다. 뭐 이첩해라 마라. 이 자체가 비정상이다. 이 진술이 나왔어. 그것도 정공보실장 똑같은 사람입니까? 아니 그건 조사본부에 조사본부에서 예, 그건 군사경찰 라인에서. 군사경찰 라인에서 아니 다 이종섭 장관이 이상하대. 아. 전부 지금도 나오는 게 그래. 그러면 공수처 출석은 먼 날 얘기고 예. 그건 수사 뭐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아직도 하세월이고 지금 이 증거인멸 이거부터 막아야지 그래. 신원식 장관 찾아가서 둘이 무슨 밀담을 했겠습니까? 그러네. 무슨 방산회의를 해 거기 가서 나 참 이런 손가리고 아웅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냄새를 맡은 거 아니요? 예. 이건 뭔가 이상해. 왜 혼자 찾아왔대? 그래가지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을 상대로 막 질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막 벌컥벌컥 화를 해. 전하규 대변인이? 아니, 예. 저기 국방 현안, 방산 현안이 있어서 온 거지. 그리고 왜 자꾸 도주 대사라 그러냐? 예. 저기 뭐야 국방장관 지난 사람한테 그게 예의냐? 예. 현직 대사한테 예. 막 기자들한테 화를 내는 거야. 이게 아니 물어보지도 못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방부까지 비상사태인 거예요. 아니 내가 이게 다 걸리네. 지금도 일단은 이 사람 국방부 외교부 휘젓고 다니는 그거부터 막아야 돼.
지금. 근데 해병대를 건드렸으니 그리고 해병대가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해병대에서 다 불리한 증언 나오고 예, 있어요. 예. 전후회로 똘똘 뭉쳐 있고 그냥 팩트를 예. 진실을 가리자 이렇게 나온 거고 이 생각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니 박정원 대령이 이야기한 대로 일단 군사법정에 이종섭을 증인으로 앉히면 되겠네. 그거 신청했죠. 신청했잖아요. 연예인들이.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공수처에서 뭐 조사받으라 이거가 아니고 이종섭은 군사법정에서 증언을 해라.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게 네. 더 성숙된 단계라.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건데 네. 그것도 막아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역 군인들로부터 불리한 제보가 네.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신원식 장관이 막아줘야 되는데 네. 이게 급했던 겁니다. 제일 급했던 건 이거예요. 야, 이게 뭐 경향신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지금 것들 아주 중요하네요. 언론의 함정이 어디서 함정에 빠지냐면은 네. 이종석과 공수처라는 요 프레임에 그렇지, 모든 그것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기사들이 네. 그리고 법조 기자가 붙고 사회 기자가 붙고 한 게 네. 이게 어쩌면 우리의 실수이자 한동훈 프레임이에요. 한동훈은 공수처 수사 빨리 해라, 소환 빨리 해라, 출석하려고 귀국했으니 다 해결된 거 아니냐. 여기에 우겨 넣으려는데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 네.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군사재판. 거기에 이거 중요하다. 현역 군인들의 불리한 증언이 네. 막 나오고 있을 때 그렇죠. 그때 이종섭 장관은 무지한히 급했다. 그래서 국방부를 찾아가서 얘기하고 나서 예. 이후에 이제 이종섭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 문제가 이 다음 공판의 첫 증인이란 말이에요. 예. 신청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그겁니다. 공수처는 나중 문제입니다. 그건 선거용으로 한동훈 그렇죠, 위원장이 그렇죠. 무마하려고 한 귀국 쇼고 나중 문제예요. 나중에 특검해도 돼. 그러니까. 예, 총선 끝나고 특검해도 돼. 굳이 뭐 공수처가 뭐. 근데 이 짓을 네. 놔도 그래? 이 짓을?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충분히 뭐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본인이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떳떳하다면 이종섭이 증인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네. 없지만 예. 지금 재판 자체가 워낙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예. 증언이 이제 주워 담을 수 없게 사방에 널려 있거든요. 그리고 해병대 장교들이나 조사본부의 수사관들이 못 견디고 이제 자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사관들까지. 예. 지금 조사본부에 누가 언론 플레이 했냐 이것도 색출 작업 들어가 있고 난리도 아니죠. 그러고 나니까 이종섭 장관이나 용산에서 보기엔 어떻게 해요? 저 신원식 장관 저런 거 제대로 막으라고 앉혀놨더니 그렇죠. 왜 무방비 상태로 가는 거야? 네. 이제 불똥이 글로 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다 용산이 지금 누가 장관인지 누가 통제가 되는지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용산이. 이게. 근데 이종섭 장관의 이제까지 그 국방부 장관 되기 전에 어떤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이 전략형이고 참모형이잖아요. 정책형이잖아요. 정책형 장교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급도 이제 늦어요. 그래 많이 안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야전에서 계속 이제 사단장을 하거나 뭐 이랬던 하긴 분은 했죠. 하긴 했지만 좀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부 라인 전략형, 참모형 뭐 이런 쪽이잖아요. 국방부 정책실 근무를 했어요. 정책실 근무를 했잖아요. 한미동맹단다. 그리고 청와대 그 김태호 밑에서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은 정무적인 판단이랄지 판단력이 그래도 이제 무조건 충성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합리적인데. 합리적인 분이잖아. 우리가 미군에서 장교를 얘기할 때는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 그래요. 메가더 스타일이고 아이젠하워 스타일이 있는데 메가더는 남의 말 안 듣지. 안 듣고 고개 숙인 적 없어. 대통령한테도 대들어 버리잖아요. 아이젠하워는 정치 거긴 친절하고 정치인이지. 사근사근하고. 그래서 이거를 맥 스타일과 아이크 스타일이라 그래요. 이분은 아이크 스타일이잖아. 아이크죠. 신원식이 오히려 맥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신원식은 믿을 수 있지만 이종섭은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놀라운 게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 못하다 누가 기사로 알려주던데 작년 9월 30날 저기 평화방송에 출연해서 제가 그랬더라고요. 이제 두고 봐라 이종섭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 먼데 대사 보내버릴 거다. 언제? 작년 9월 30날.
와. 며칠 전에 이종섭이 예언가네요. 경질됐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그때 왜 그랬겠냐? 예. 임종덕 잘려, 신범철 잘려, 그때는 이제 근데 다 이제 공천과 국회의원 배지 다 달아주려고 해. 예. 그리고 임기용 국방비서관 예. 군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닌데 잘려서 원복가. 나중에 진급해 국방대 총장 가죠.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 교체돼. 어. 남아 있는 게 이종섭 하나더라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 하나. 관련자 중에. 예. 예. 이게 시한폭탄이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임자가 내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청문회 기간도 있고 뭐 보니까 애매해. 이 회색지대로 장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라? 그래가지고 분명히 이거는 앉혀두지 않고 잘랐다는 뜻은 이제 치울 때가 온다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대사나 문화원장 자리로 저 중동 아프리카로 보낼 거라고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내가 틀렸지. 중동 아프리카가 아니라 호주였던 거지. 더 따뜻한 나라, 더 좋은 나라로. 약간 거긴 격이 예. 낮아. 대사 예. 자리가 너무 낮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로 호주로 된 건데.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게 6개월 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래 보니까 그때는 별 증언이 안 나오고 다 통제가 될 때예요. 그때 판단이 그때는. 오르셨네. 그런데 예. 우리는 박정훈 대령이 싸우는 것도 보고 진술서도 보고 이러면은 이게 분명히 이 보가 터질 것 같거든, 언젠가는. 그러면은 저 이종섭 장관을 민간인으로 놔둘 수가 없다. 이게 내 주장이었던 거거든. 그런데 12월부터 그 신호가 왔어. 그때 공수처가 통화 기록을 막 입수하고, 예. 그다음에 장관이 막 그 개입한 정황들이 막 통화 기록, 포렌식 이런 게 하다 1월에는 압수수색이 공수처가 국방부 장관실, 해병대 사령관실, 뭐 휴대폰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압수수색한 데가 1월 15일, 16일, 17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예. 12월에 예. 첫 증거 통화 기록이 공수처에 입수될 때 그때가 돼서 내정한대요. 시기적으로 맞아. 예. 1월에는 막 급하게 아그레망을 막 보내고 뭘 받고 이런 절차에 서둘렀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9월 그때 얘기했던 상황이 실제로는 12월에 그러네. 12월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프레시안에서는 김종대 의원의 저 엉성한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다. 뭐 요래 썼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나? 난 기억이 안 나더라고. 아니 그걸 또 어디서 살짝 디스를 해. 김종대 의원의 엉성한 시나리오라니. 아주 정밀했구만요. 아니 뭐 근데 길진 않으니까.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아니라 호주라고 틀렸대. 그렇게 썼더라고요. 거의 맞은 거지 그 정도면. 그래? 아니 그래서 그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도 보인다 이겁니다. 일단 공수처로 다 몰아 떨굴 거예요. 선거 끝날 때까지. 그리고 호주로 안 보내고. 이것도 사실 규정 위반인데 재외공관장은 공무로 20일 이상을 국내에 올 수가 없어요. 딱 날짜도 정해야 돼요. 그거 다 오버할 겁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는 뭘 막느냐? 군사재판 방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요. 실제 그 메인 무대는 거기야.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 대령. 거기. 박정훈 대령이 지금 피고인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죄요. 근데 이것도 잘못 공소 제기한 게 이게 장관이 뭐 이렇게 압력을 넣었다. 이게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고 그렇죠. 했는데 장관이 막 외압을 넣은 게 이제 사방에 널려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증언들이 나오고. 그러면 이 재판의 결과도 사실은 장담을 못할 뿐더러 무엇보다도 그동안 거짓말한 게 다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네. 일단 군의 양심적인 장교들부터가 더 이상 이런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해병대 정훈공보실장이 그 재판에 출석해서 시원하게 증언한 다음에 저 뒤에 앉아 있는 박정훈 대령은 처벌돼서는 안 됩니다. 와, 멋지다. 멋져. 이 얘기를 듣고 예. 이종섭 장관이 모골이 송연하지 않았을까? 그러네요. 게다가 그 박정훈을 지금 피고인으로 앉힌 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게 피고인이면 각종 수사 기록이랄지 그 다큐멘터리를 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법정에. 그러면 판사가 너희들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와봐. 동등하게 정보는 나눠줘야지. 피고인 입장에서는 자기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다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공수처든 특검이든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겠어요. 공수처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네. 군사재판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한 압수수색만 하고 공수처는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되네. 시간은 상황이. 자기 편이야. 아니 지난번에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같은 경우도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뭐 언론 탄압을 하니까 네. 뉴스타파에서 그 언론 탄압 당해가지고 막 피소도 되고 막 이랬거든요. 네. 피소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재판정에다가 그 관련해서 그러면 검찰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나 들어보게 그 기록들을 다 내놔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 기록에서 주가 조작 정황이 더 나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그렇죠. 똑같이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이종섭을 귀국시켰다. 그래서 다 했다 해가지고 이 문제가 지지율 폭락으로 이어지는 그 병뚜껑은 일단 틀어 막은 거는 맞아요. 그렇지. 잠궈놨습니다. 또 다른 수도꼭지가 있다고. 군사재판. 요건 어떻게 할게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관심을 빨리 글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언론이 한 발 늦는 거야 이거를. 이거를 야당도 그렇고. 진짜 이거 관련해서는 진짜 김종대 의원님이 정말 큰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때도 저기 해외 출국 그 대사 얘기도 했지만은 올해 1월부터 이번 선거는 최상병 선거로 간다 그랬거든. 그리고 특검 연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그게 이종석 건으로 이상하게 터졌지만 결국은 그 말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기 공수처는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 거긴 메인 무대가 아니요. 결승전은 지금 저기 군사법정이네요. 여기서 열리는 거고 지금 이종섭이 막 국방부 찾아간 거 이걸 치러 국방부로 쳐들어가야 돼요. 인천공항 이제 당분간 갈 일이 없어. 저 주진우 기자 같이 멍청하게 귀국하는 줄 모르고 호주로 잡으러 가서 태평양에서 비행기가 스치듯 엇갈렸잖아. 한 명은 잡으러 가고 한 명은 기어 들어오고. 그러니까 빈집 털이 하러 간 거거든요. 그게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요건은 우리가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공수처나 저 조사본부나 해병대가 이제 막 심한 피해를 입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저항할 만큼 하다가 다 무너진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로 방치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완전히 그 조직은 거덜납니다. 해병대는 저 김기환 사령관, 임성근 사단장 시키려고 인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도 지금 현직으로 계시죠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장군 진급자가 작년에 육해공군 다 나왔는데 해병대만 안 나왔거든. 거기만 적체가 됐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조직 전체 신진대사가 그러네요. 마비된 군대요. 그러네요. 군대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해병대 사령관이 계속 그 못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동기생 해군 참모총장이 해사 동기생이 왔어. 동기생 지휘받아 이제. 이건 군에서 있을 수 없는 대법원 동기가 진급하면 나머지는 다 옷 벗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걸 감수하고 있으니 그 굴욕, 그 어떤 지난한 어떤 그 고통 이러는데 이거를 그 고급 장교들이 다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 군 망했다. 무슨 뭐 안보 위기가 어쩌고 하는데 이건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군대입니다. 안보 위기를 자초하는 거지. 손자병법에 군의 상벌이 무너지면은 저 싸우기도 전에 지는 군대라고 다 써 있는데. 3,000년 전에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상벌에서 그것이 인사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이 불명예는 군인의 직업 의식으로서는 특성상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의 이적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심하기 때문에 이건 폭발하게 돼 있다. 저절로 이건 간다. 그게 어디에서? 군사재판에서.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국방부로 항의 방문 가야 돼요. 그래서 신원식 장관한테 따져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이 좀 이거를 이게 지금 상황 자체가 대통령실이 더 스스로를 꼬이게 만들고 있는 게 이종섭 출국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민주당이 지금 그래서 공수처에 이거를 고발을 했거든요. 이거는 이 고발할 만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우선 공수처도 이종섭 장관 출국을 허락했다는 표현, 그 예. 대통령실 입장 이것도 허위 사실이다. 이런 게 돼 있고 또 저기 신임장 사본 작성이라든가 그때 했던 대통령실이 뭐 했던 여러 가지 입장문 또 사본 발급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러네. 민주당이 이건 고발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예. 야3당이 법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다 고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후에 뭐 이삭죽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저기 지지난주 금요일에 그 저 이종섭 장관 그 출국 막 할 무렵에 출국한 직후에 이미 고발 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예. 이게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막으려고 은폐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찌 보면은 범죄적 행위를 계속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가장 특이한 점은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종섭 대사와 공수처를 말하면 말하는 만큼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계속 그걸 저기 강조해가지고 더 이상 떨어지는 건 막았는데 최근에 의사들하고 대화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종섭 귀국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대통령 리스크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면서 한동훈 띄우기와 대통령 리스크 관리 요게 지난 일주일간 쭉 예. 벌어진 거고. 예,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했죠. 예, 그래가지고 떨어지던 국민의힘 지지율이 멈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아놨는데 예. 요걸로 됐다. 요걸로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은 쳤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왜냐하면 이종섭이 여전히 휘젓고 다니면서 증거인멸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서 예. 그 완전히 저기 집에 가둬버려야 돼요. 야당이. 오늘 영상을 한 100만 정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게 좀 100만 정도 보셔야 이게 널리 좀 알려져야 이게 프레임 자체가 지금 잘못됐네. 공수처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이종섭을 군사 법정에서 증언케 하라. 예, 이렇게 가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당장 국방위 열겠다 그래 신원식 부르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장관실로 쫓아가겠다. 그렇지. 예, 그러면서 아니 피의자를 왜 면담했냐? 예. 당신 저기 그러고 군인들이 지금 증언하는 거 듣고 있냐 아니냐? 넌 누구 편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이게 벌써 딱 바뀐 거예요 판이. 예. 이걸 하느냐 못 하느냐가 야당의 실력이요.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끝으로 그 뉴스버스가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기성 언론에서 잘 보도를 안 해. 어제 뉴스데스크만 보도하는 거 봤는데 네. 이게 지금 검찰이 참고인이든 뭐 피의자든 그 정확하게 그 사건과 관련된 증거만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디지털 증거 보통 우리 휴대폰에 많이 남아있으니까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디지털 증거 딱 그 증거만 보관을 그렇죠. 하고 그걸 법정에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어차피 제출을 해봐야 압수수색에 딱 그 범위 내에 들어있지 않으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도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다른 모든 사적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걔네들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는 완전히 그 민간인들 사찰한 거 아니에요? 저는 관음증 권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뭐든 몰래 들여다보는 거. 그런데 못된 버릇이 있어. 이것도 이진동 기자니까 밝혀낸 거예요. 그렇죠. 포렌식 현장에 뉴스버스에 간다고 지지난주에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점심을 급히 먹었어요. 검찰에 들어가야 된다고. 포렌식 때문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검찰 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네. 화면 모니터를 보고 알아낸 거 아닙니까? 이게 여느 화면 모니터를 찍었구나. 그러면 그게 찍은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검찰하고 이렇게 싸우는 기자고 민왕 기자니까 이게 가능했지. 그렇지. 일반인들은 이런 거 무슨 말인지를 몰라. 꿈에나 꿈도 꿨겠어요, 일반인들은. 당연히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에 그 무슨 이제 통신사가 그 약 처방이랄지 이런 게
그 통신사로 바로 들어갔다가 의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고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텔레콤 통신회사 서버에 저장이 돼버리잖아요. 네. 환자의 정보가.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렇지. 예. 완전히 프라이버시 침해예요. 네. 근데 그거는 통신사 건은 암호화 돼가지고 무슨 뭐 어떤 병에 걸렸는지 무슨 뭐 이런 것들이 암호화돼서 보통 일반 프로그래머들 아니면 해독도 못해. 근데 이거는 이미지가 그대로 그냥 생자로 있는 거예요. 생자로. 그러니까. 문자 이미지 뭐 이런 게 생자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검찰을 믿고 그 데이터베이스에 뭐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 검찰은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 오늘날에 예. 옛날에 그 대검 정보과 지금도 있고 왜 또 거기서 고발 사주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뭐 정보정책실인가 예. 해서 손준성 검사가. 예. 근데 이게 옛날에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때 방산비리 수사가 대규모로 들어간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검 정보과에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 나갔지. 그랬더니 좋은 대접을 하면서 거래를 하자는 거야. 아.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그때 잡지사 편집장 아닙니까? 아, 그렇죠. 편집장께서 예. 방산에 대해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거지. 뭐든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자주 찾아뵙겠다고 뭐 이러면서 쓸쓸하는데 이게 축적 데이터베이스 이거를 갖다가 하나의 어떤 그 아카이브 같이 국정원 과거에 국정원 못된 짓거리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네. 뭐 실적 올리는 거라면 예. 수단 방법을 안 가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 수사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내가 쭉 설명을 해준다고 내가. 근데 그런 게 아니야. 남의 사생활 정보, 예. 어디에 저기 기업의 무슨 뒷이야기 이런 걸 알고 싶어해. 이게 이런 거를. 검찰 조직이 정말 그 구태라고 생각되는 게 20년 제가 기자 생활 28년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예. 과거에 사회부 기자할 때 검찰이나 경찰의 사람들이 그 왜 핸드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거에서 압수수색해서 나오는 동영상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못된 동영상이나 이런 거 기자들이랑 돌려보고 그랬다고요. 네. 그거 전부 프라이버시 침해인데.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압수 목록 중에 뭐 이제 그 약간 음란성 비디오나 그렇죠. 뭐 이렇게 어디서 한 거다 그거 갖고 있다가 지들끼리 또 보고 지들끼리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다 어디 상납도 해요. 아이고 나 진짜 상납도 했었어요. 예. 과거에는. 예. 근데 이놈들이 아주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맞습니다. 예. 네. 언론은 제발 좀 보도 좀 합시다. 그렇게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언론이? 그러니까. 예. 지금까지 예,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석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지금까지 저는 최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